8월 13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50명을 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특히 수도권 일대 코로나 유행이 일촉즉발의 상황을 맞고 있다며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현재 1단계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름 휴가와 광복절 연휴, 대규모 집회가 큰 위험 요인이 되고 있고 유행 상황은 5, 6월보다 더 우려된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의 집회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수단체와 민주노총 등은 토요일 광복절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반장 발제에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조반장, 어서 와요. 네. 두 번에 걸친 청와대 내부 인사가 최근에 있었잖아요. 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유임된 분위기죠? 네, 그 수석급 이상 인사에 대해서는 일단락이 됐다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인데요. 오늘 발언이었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인사가 없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영민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표가 반려가 됐고요. 김혜숙 인사수석과 함께 당분간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신임 수석 5명이 취임 소감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따 신반장 발제 때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참. 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오늘 검찰에 출석했다고요? 네, 그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부정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서인데 검찰이 수사에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소환 조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상당히 오래 흘렀네요. 네, 뭐 후원금을 사적으로 운용을 했는지, 이용을 했는지 또는 그 이제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좀 불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조사는 좀 길어질 수 있겠네요. 지금도 이제 아마 조사를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죠. 좋습니다. 오늘 뉴스가 많으니까요. 내려가서 빨리 회의를 시작합시다. 갑시다. 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등을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예고했던 대로 내일 하루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대화에 나서달라고 호소했지만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민주당의 지지도를 처음으로 추월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내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이런 분석 등이 나오는데 신혜원 반장 발제에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의사협회가 예고한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입니다. 의협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정책을 원안대로 추진하고 의료계의 요구사항은 수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지난주에는 전공의 12,000여 명이 단체 행동에 나섰는데 이번에는 동네 병원의 개원이 임상 강사 등 전국 대부분의 의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분만실, 응급실, 투석 입원 환자 및 중환자를 담당하는 필수 인력은 파업에서 제외됩니다. 의사수 10년간 4,000명 증원 방안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는 단 이런 반구의 협의도 없이 전격적으로 진행된 사안입니다. 절대로 이런 내용을 인정할 수가 없고 결사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이에 보건복지부 박능우 장관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환자의 희생을 담보한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지금이라도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고 했는데요.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진료 중단을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행동은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입니다. 환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방식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반면 의협 측은 의료계의 책임을 돌리려는 얄팍한 속임수라고 주장합니다. 정부는 의료계의 주장을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의식해 의협이 마치 대화를 거부하는 장면을 연출했다라는 주장인데요. 양측이 오늘 내로 합의점을 찾는 건 사실상 요원해 보입니다. 결국 2000년 의약분협 사태, 2014년 원격 의료 반대 이후 역대 3번째 의료계 파업이 실현될 전망입니다. 이번 사안의 쟁점은 크게 4가지입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또 처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정책인데요. 그중에서도 핵심은 정원, 그러니까 의사의 숫자를 늘리는 문제입니다.
정부는 오는 2022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 10년간 4,000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고 이 중에서 3,000명은 지역의사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의사 전형을 따로 두고 졸업 후에 지방에서 10년간 의무 근무를 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지방 환자가 제때 치료를 못 받는 문제를 해결하고 또 기피 전공의 인력난이 해소될 걸로 기대합니다. 출산이 임박한 산모가 산부인과가 없어 먼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산부인과를 배치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응급실이 없어 1시간 넘게 이송하다 생명을 잃지 않도록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확충할 것입니다. 반면 의사단체들은 10년을 채운 뒤엔 전공의들이 서울이나 대도시로 이탈하는 걸 막을 수가 없고 공공의료 외에 인기 과목을 선택할 수 있어서 실효성이 낮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이 4,000명이라는 숫자에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도 지적을 했고요. 또 한편 본질은 숫자가 아닌 적절한 배치의 문제다. 무턱대고 의사 수를 늘리면 의료의 질이 떨어질 거라 주장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에서 정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의사 수가 가장 적은 나라 중에 하나죠. 그렇다면 평균보다 높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의료를 하는 나라냐라고 했을 때 의사가 거의 2배가 되는 이탈리아 같은 나라를 본다면요. 100% 공공의료입니다. 코로나19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나라 중에 하나고요. 의료진의 어떤 질적 저하 문제가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이 국민 입장에서 가장 걱정되는 건 혹시 이 파업 중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겁니다. 이 부분만큼은 정부도 의사단체도 주의를 하고 있는 대목인데요. 일단 정부는 휴진 비율이 30% 이상인 지자체의 경우 의료법에 따라 진료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의협도 중환자 담당과 응급실 등의 필수 의료 인력은 이번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응급 상황이 생기면 기존처럼 큰 병원의 응급실을 찾으시면 되고요. 이 동네 병원의 대부분은 오는 17일 임시휴일까지 휴진이 예상되는 만큼 방문 전에 확인 전화를 해서 헛걸음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정치권 소식입니다. 자,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라고 하면요. 아마 예상이 되실 겁니다. 자, 바로 화면 좀 덮어주시죠. 자,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전주보다 2.2%포인트 내린 33.4%, 통합당은 1.7%포인트 오른 36.5%로 집계됐습니다. 격차는 3.1%포인트인데요. 보수 계열 정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국 이후에 처음으로 민주당의 지지율을 역전한 겁니다. 자, 4.15 총선에서 민주당이 소위 싹쓸이를 한 서울의 경우에 통합당 지지율이 3%포인트 가까이 크게 올랐습니다. 39.8%, 민주당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호남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이 통합당의 지지도가 상승했습니다. 이 조사기관인 리얼미터 측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본회의 발언, 또 호남 수해복구 방문, 선제적 4차 추경 필요성 제기, 또 정강 초안의 5.18 정신 삽입 등으로 중도층을 겨냥한 거침없는 미들킥이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번 결과에 민주당은 좀 뒤집힌 분위기입니다. 일시적인 결과다, 아니다, 더 떨어진다, 어느 쪽이든 상당한 충격을 받은 듯한데요. 이재명 경기지사는 결국 이 원인이 부동산 문제라고 평가했습니다. 글쎄요, 국민들께서 뭔가 새로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는 언제나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또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부동산 문제가 일단은 제가 앞으로 길게 말 안 하게 됐어요. 네, 민주당의 지도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데 무게를 더 두고 있습니다.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은 총선 후에 우리 당의 악재가 누적됐다. 상황적인 요인이 크고 얼마든지 반등하고 회복할 기회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야권에서 제기하는 레임덕 공세에는 아주 철저히 선을 그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한병도 최고위원 후보는 레임덕은 보수 세력의 기대일 뿐이라면서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는 지지율 추이를 근거로 레임덕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통합당은 어떨까요? 사실 통합당이 잘해서 얻은 승리가 아닌 일종의 반사이익이라는 평가도 적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결과로 민주당 지지층이 더 집결할 수 있어서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소위 표정 관리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건 뭐 하나의 트렌드로 우리가 참조하는 거지. 거기에 따라서 뭐 이러고 저러고 특별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냥 묵묵히 미래를 향해서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야 뭐 국민들이 판단하는 건데 그 역전은 왜 역전이 되느냐 하는 거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현명하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잘하는 짓이고 하는 걸 갖다가 스스로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도 하죠. 자, 양당의 지도부는 오늘도 수해 피해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호우 피해로 신음하는 민심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정치인들이 흔히 쓰는 표현 중에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라는 말이 있는데 오늘 양당 어떤 마음으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을까요?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탄핵 후 첫 지지율 역전, 민주 33.4%, 통합 36.5%입니다. 네, 양당 지도부가 이제 수해 현장으로 갔죠.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또 최반장 발제 때 저희가 자세히 짚어볼 거고요. 오늘 통합당이 민주당의 지지도를 처음으로 추월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여론조사가 민심을 대표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죠. 뭐 특히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의 응답률도 워낙 낮기 때문에 전체 민심을 대변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이제 흐름을 보는 데는 상당히 유용한 도구인 건 틀림없습니다. 일단 오늘 나온 결과를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인데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의 성인 1,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통합당의 지지율은 36.5%고요. 이 민주당이 33.4%로 3.1%포인트 앞섭니다. 뭐 오차 범위 내에 있는 수치이긴 하고요. 통합당은 전주보다 1.7%포인트 올라 지난 2월 이 창당 후 최고치를 기록은 했지만 민주당은 2.2%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자,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여야 정당 지지도가 역전이 된 건 민주당 29.2%, 새누리당, 현 미래통합당이죠. 29.6%였던 2016년 10월 이후 4년 만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처음 역전이 된 건데, 물론 이제 다음 여론조사 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처음 역전이 됐고,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울과 중도층의 이탈이 크다는 거죠, 신반장. 네, 그렇습니다. 서울은 특히 4.15 총선에서 민주당이 싹쓸이를 하다시피 한 지역입니다. 서울 49개 선거구 가운데 이 41곳에서 승리를 거뒀죠. 자, 그런데 총선 4개월 만에 지지율이 역전되는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이 역전 현상이 7월 말 조사에서부터 나타났습니다. 오늘 결과에서는 이 통합당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바깥에서 앞서는 모습입니다. 39.8% 대 32.6%인데요. 또 지역별로 좀 특징을 꼽자면 민주당은 핵심 지지 기반이 호남에서 전주보다 한 10%포인트 넘게 좀 급락을 했고, 통합당은 전국적으로 좀 고루고루 오른 모습이었습니다. 정치 성향별로 봤을 때도 이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통합당의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네. 민주당도 자체 평가에서 언급했듯이요. 이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이후에 악재가 적지 않았고요. 특히 부동산 정책의 경우에는 서울 지역에 상당히 민심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을 내놓고 있는데 오늘 여론조사가 나온 이후에 민주당 쪽 반응은 어때요, 조 반장? 일단 지도부는 공개적인 언급을 좀 자제하고 있는 편입니다. 다만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국민의 누적된 불만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지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의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 최근에는 호우 피해까지 겹치며 집권당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달 말 새 지도부를 선출을 하고 심기일전하면 지지율 반등과 회복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의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도 관련된 언급을 내놨습니다. 오늘 국회 토론회 참석 후에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치는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또 삶을 개선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을 좀 더 많이 해달라는 채찍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제일 큰 영향은 아무래도 부동산 문제라고 말을 했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앞으로 길게 말을 안 하기로 했어요. 네, 그러면서도 이 지사는 길게 보면 바른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제자리를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낙관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앞으로 길게 말 안 하기로 했다고 아까 얘기하네요. 옆에서는 약간 웃음이 터졌는데. 자,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요. 이제 이재명 지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하나 좀 짚어볼게요.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통합당이 당 정강 정책에 기본소득을 지금 이제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발언이 오늘 있었다면서요? 왜 자꾸 정 반장을 쳐다보고 질문을 왜요? 하는지. 저 반장도 뜬금없는 유머 할까 봐 그렇죠. 네, 제가 얘기하려고 근본 없는 유머 하는데 있잖아요. 네. 네, 이 지사가요,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적확한 선택이라면서 과거 기초연금 사례를 들었습니다. 자, 기초연금을 두고 민주당이 망설일 때 이 통합당이 전격적으로 도입을 하면서 선거에서 상당히 덕을 봤었다. 기본소득도 자칫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좀 발빠르게 추진을 했으면 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네, 여론조사에 대해서 그 통합당 쪽 반응은 어때요, 신 반장? 일단 뭐 통합당 입장에서 사실 네. 뭐 호재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뭐 좀 화제가 됐던 윤희수 의원의 본회의 연설이 있고 뭐 수혜연장을 뭐 신속히 찾은 것 정도가 뭐 그나마 좀 뭐 호재 중에 뭐 있다 뭐 네. 하고 할 수 있고 오히려 뭐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비판도 적지 않았는데 따라서 이번 결과가 좀 반사이익 아니냐라는 분석도 당내에서 있긴 합니다. 자, 아무튼 뭐 김종일 위원장뿐만 아니라 주호영 원내대표도 뭐 다소 표정 관리를 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노력하면 조금씩 올라가는 것은 느끼고 있는데 그 여론조사라는 게 기관마다 다르고 또 저희들 조사에는 아직도 우리가 많이 뒤처져 있는 것도 있어서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법안이든 예산이든 정책이든 국민이 아쉬워하고 필요한 것을 여당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두 차례에 걸쳐서 청와대 수석급 인사가 단행이 됐잖아요. 이제 오늘로써 어느 정도 얼추 이제 청와대 3기 체제가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신임 청와대 수석 5명이 오늘 취임 인사를 했습니다. 특히 최재성 정무수석의 아까 발언을 들어보니까요. 야당과의 대화를 강조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신임 수석 5명이 인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최재성 정무수석이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이 성공을 하면 국민도 좋다. 대통령이 실패하면 국민이 어렵다면서 야당과 진심으로 소통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충심으로 보필을 하겠습니다. 충언을 아끼거나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야당은 진심으로 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통 아닌 대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소통이 아니라 대통이라고 썼는데 원래 그 소자는 아니죠? 원래 소통의 소자는 어떻게 쓰는 소자죠? 이렇게 뭐 이렇게 쓰는 거죠? 야, 이게 무슨 소자인지 모르겠네. 아무튼 이렇게. 그렇죠. 네, 어쨌든 비유적 표현이죠. 그렇죠. 비유적 뭐 크게 표현이고요. 소통하겠다. 뭐 그런 의미가 더 얘기하면 또 이상한 거 나올 것 같아요. 자, 그 조 반장. 네. 청와대가 노영민 비서실장의 사표는 반려했다는 점을 사실상 확인했죠.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그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인사는 일단락이 됐다고 보면 된다면서 인사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2명의 사표는 반려됐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당분간 노 실장 후속 인사는 없을 듯한데요. 정치권에선 이르면 연말쯤 교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또 상황을 또 봐야 되겠죠. 의료파업 이야기 아까 이제 그 집중 발제 때 신 반장이 자세히 얘기를 했으니까요. 짧게만 짚어보면요. 그러니까 내일 하루 집단 휴진에 들어가는 거고 휴진 후에 서울 여의도공원으로 가서 총궐기 대회를 한다는 거죠, 정 반장. 네, 그렇습니다. 의사협회 집단 휴진은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놓고 정부와 협회 간 갈등이 시작되면서 촉발이 됐습니다. 복지부가 의료발전협의체를 만들어서 대화를 하자고 제안을 했지만 의협 측은 정부가 원안을 밀어붙이겠다면서 대화하자는 건 얄팍한 속임수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정대로 파업에 들어가기로 한 건데요.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면서 파업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병원 협회 등에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휴진 당일 진료 연장과 주말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고 또한 휴진 당일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시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응급의료 포털과 앱을 통해 응급진료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반장, 내일 병원 이용에 지장은 없어요? 일단 지난주에 있었던 파업은 이제 네. 전공의 전문의 파업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개원이들이 좀 참여를 해서 일단 문제가 좀 될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 정부가 파악한 이 14일의 휴진율은 이 10일 오후 2시 기준으로 21.3%입니다. 전국에 3만 3천여 개의 병의원 중에서 약 7천여 곳이 파업을 한 건데 다만 대형 병원의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운영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의협도 소위 응급 필수 인력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요. 복지부는 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동네 의원의 참여 비율이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 근데 이번엔 이제 하루 파업이지만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결국은 대화로 또 풀어야 되잖아요. 네, 앞으로의 과정도 저희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청와대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탄핵 후 첫 지지율 역전, 민주 33.4% 대 통합 36.5%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청와대 발제에서도 잠깐 영상은 나왔는데요. 정치권이 일제히 수해 피해 현장을 찾아서 복구 활동에 일손을 보태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 동안 영호남과 충청을 방문했었죠. 오늘 민주당은 강원도 철원으로 갔습니다. 통합당은 전북 남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조금 전 피해가 큰 전북 남원시와 경남 하동군 등 11곳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수해 현장으로 향한 정치권의 모습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민주당입니다. 지난 11일 충북 음성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를 포함한 원내대표단이 이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했고요. 어제는 또 이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들이 전북 남원에서 이 복구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이해찬 대표와 최고위원 등이 강원도 철원을 찾아 일손을 보탰습니다. 자, 오늘 찾은 곳은요, 20여 년 동안 이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를 입어온 곳으로 이 주민들은 집단 이주를 희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해당 마을은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지만 이 과거 정부에 의해 강제로 조성된 곳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마을은 79년에 정부 주도로 전략촌이라는, 다시 말해서 이곳에다가 마을을 설립해서는 좀 어려운, 10여 년은 침수 위험이 있다는 예측을 하면서도 북쪽에다가 우리 남한도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집을 좀 잘 졌습니다. 한 2만 평 되는 이쪽 지역으로 좀 이주를 했으면 하는 그런 산쪽입니다. 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이곳처럼 북한과 가까운 이러한 지역은요, 장마나 홍수가 날 때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 때문입니다. 이번 침수로 인해서 지뢰들이 좀 많이 떠내려왔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지뢰요. 언제쯤 묻은 지뢰인 것 같아요? 네? 지뢰를 묻은 게 언제쯤인 것 같아요? 아니, 여기서 묻은 게 아니고요. 그럼 저쪽에서 떠내려온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휴전선 쪽이 다 그냥 침몰이 됐으니까 그쪽에서 떠내려온 지뢰입니다. 자, 실제로 군도요, 자, 각 지역의 병력과 장비를 투입해서 자, 이렇게 지뢰 탐색 작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지뢰 8발을 수거했습니다. 자, 그리고 통합당 소식입니다. 자,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실상 수해 피해 지역에 요즘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죠. 지난 5일 충북 충주와 단양에서 수해 복구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11일엔 전남 구례와 하동을 방문했고요. 전날엔 김종인 대표 등도 지도부가 이곳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를 포함한 의원들과 보좌진들은요, 전북 남원에서 자원봉사를 벌였습니다. 자, 5명 중간. 예. 이 남자들만 가면 힘쓰는 대로 가야 되는데 남녀가 섞여 가야 되는데. 좀 해본 솜씨 안 됐습니까? 아니, 많이 해본 솜씨. 헬스 오셨나? 누가요? 헬스. 자, 자세한 내용은 들어가서 전해드리고요. 자, 문재인 대통령 소식입니다. 어제였죠. 호우 피해가 집중된 경남, 전남, 그리고 충남을 잇따라 찾았는데요. 전용 KTX를 타고 이동한 거리 총 767km, 시간으로는 9시간입니다.
자, 이동하는 KTX 안에서도 이 관련 부처로부터 보고를 받았고요. 직접 회의도 주재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찾은 경남 하동에서는 이 쑥대밭으로 변한 화개장터 상인들을 위로하면서 좀 더 일찍 찾아오지 못한 미안함을 전했습니다. 제가 내일 중에라도 달려와서 이제 보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한참 이런 여러 가지 뭐 작업하고 또 복구 작업하는 국내 상인들께 오히려 좀 누가 될까봐 이제 빨리오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피해 현장 곳곳을 둘러본 문재인 대통령은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수해 복구 활동을 도와주기 위해 찾아온 봉사자들도 격려했습니다. 자원봉사의 분들이 정말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뭐 그동안 그래도 워낙 고생 많이 하셔서 대충 뭐 출근 치우고 이제는 뭐 닦고 하는 게 중이네요. 네, 앞에 왔다 가신 분들이 되게 깎어요. 한 이틀 동안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먼저 다녀간 봉사자들이 욕을 받다? 뭐 아니면 욕을 먹었다? 자, 무슨 의미일까요? 당황한 듯 옆에 있던 하동 군수가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욕받다 소리가 고생을 많이 한다 소리입니다. 네, 욕보다 이 수고하다의 경남 사투리죠. 방언입니다. 자, 군수가 다급하게 설명하긴 했지만 사실 뭐 경남 거제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 그 의미를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찾은 곳은 전남 구례인데요. 자, 섬진강 제방이 붕괴가 돼 강이 범람하면서 1,000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곳입니다. 자, 전통시장 상인들과 농민들은 생계 대책을 호소했는데요. 직접 현장을 둘러본 문 대통령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재난지역 지정을 하셨는데 아마 그 부분은 뭐 와서 보니 뭐 실제로 무슨 뭐 계획을 계속 안 해봐도 눈으로만 봐도 특별재난지역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정부에서 최선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현재 정부는요, 경기 안성과 강원도철원 등 7개 지역을 앞서 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했죠. 그리고 오늘 추가로 전라남북도의 9개 지역, 그리고 경남의 2개 지자체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자, 특별 재난 지역이 되면요,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직접 주어지는 일부 이 같은 이 지원을 제외하고는요, 주로 세금을 감면시켜 주거나 유예하는 등의 간접적인 지원입니다. 자, 그럼에도 지자체는 이 특별 재난 지역이 되는 것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자, 지방이 관리하는 시설을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에 국비를 조금 더 지원받을 수 있고 특히나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시급한 돈이 좀 있어야 응급 보고를 하는데 다시 그들랑 이 대급 특별 누구세하고 재난 기원금 이거하고 좀 챙겨주시면 제가 1월 이내에 반드시 재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이 작아서 좀 돈을 적게 썼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피해가 특정 지역에 집중이 된 만큼 이 특별 재난 지역을 오늘 추가로 선정한 11곳 외에도 이 시군 단위뿐만 아니라 읍면동 세부적인 단위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민주당은 강원, 통합당은 전북, 수해 복구 지원으로 민심 잡기입니다. 네, 그야말로 여야가 소위 수해 정치를 펼치고 있죠. 오늘 민주당 지도부가요, 조반장, 네. 강원도를 방문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해찬 대표를 포함한 당 최고위원 등 지도부와 당직자 등 250여 명이 강원도 철원 이길리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벌였습니다. 철원 현재까지 393억 원의 피해가 발생해서 지난 7일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된 곳인데요. 이해찬 대표는 복구 현장 곳곳을 둘러다니면서 마을 주민의 애로사항을 들었는데요. 군에서 허가를 하지 않아서 하천 준설을 하지 못했다는 주민의 말에 국방부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집에 물이 들어서 살림을 정리하고 있는 주민들을 만나 격려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저기 이해찬 대표님. 99년 졸업생이면 지금 33? 아니, 99년생이에요. 지금 뭐예요 그럼? 지금 졸업 앨범 좀. 응? 졸업 앨범. 아니 지금 하는 일은? 아니요, 대학생. 대학생이요? 그래. 네, 99년생이면 정반장 99년생이 몇 살이죠?
20살, 21살. 예, 21살, 네. 21살입니다. 또한 70대 여성 주민은 오히려 이 대표에게 힘내라고 오신 분이 더 아프신 것 같아 큰일이다라면서 쓰러지실 것 같으니 우리가 힘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넉살 좋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가 마을을 다니는 동안 상대적으로 젊은 지도부와 의원들이 복구 작업에 힘을 실었는데요. 특히 현장에 있던 기자들에 따르면 박용진 의원이 구슬땀을 뻘뻘 흘리면서 토사를 제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네, 어제 저희가 이제 속보로 얘기했지만은 강원도 철원 지역에는요. 어제는 이제 김정숙 여사가 비공개 일정을 수행을 했잖아요. 이제 본인을 밝히지 않고 나중에 이제 알려졌죠. 오늘 보니까 이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뭐 클래스가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도 많이 했더라고요. 그 통합당은 전북 남원으로 갔죠, 정 반장. 네, 그렇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금 며칠째 호남 지역을 찾으면서 수해 현장을 다니고 또 복구 활동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쓰레바지로 집안에 들어찬 물을 퍼내기도 하고요. 또 물에 잠긴 양파와 벼 등을 꺼내서 햇볕에 넣는 작업을 돕기도 하면서 이렇게 계속 피해 복구 작업을 돕고 있습니다. 통합당에서 부산, 포항, 대구 등에서 당원들과 지방 의원들이 오늘 한 약 300여 명 정도가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요. 주 원내대표는 앞으로 조직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장에 와보니 자원봉사자들도 도움이 절실하다면서 국민들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기도 했는데요. 오후에 가졌던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이 길어지자 옆에 있던 배현진 의원이 일하실 시간이라면서 빨리 이 복구 현장으로 복귀하라고 재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혼자 얘기하면서 혼자 웃고 그래요. 네. 저희 국장이랑 비슷하네요. 국장은 맨날 저희가 다른 얘기하면 빨리 회의하자, 회의할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재 반장 또 뭐 이상한 거 하려는 건 아닙니다. 아니죠. 빨리 하시죠. 거기까지만 해요. 회의하시죠. 네. 오늘 거기까지만 해요. 네. 네. 굉장히 회의적인데요. 글쎄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이거 받아줘야 되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그 통합당이 호남 쪽에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네,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요. 다만 뭐 비슷한 시각에 대해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충청권에서 복구 활동을 했고 또 강원 북부에서 하려고 했더니 거기는 군부대가 있어서 인력 동원이 수월하다고 해서 그래서 피해가 큰 전라도를 찾은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9시간 동안 수해 지역을 찾아서 주민들을 위로하고 현장 상황을 점검했죠. 아까 이제 최 반장 발제 때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대통령이 세 지역을 동시에 찾은 건 처음이죠. 사실상 처음인데 현장에서 이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많이 들었고 곧바로 지원에 나섰다면서요, 신 반장.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 전남 구례 마을을 갔을 때 이 마을 관계자들로부터 축사가 무너지고 또 이 폭우 당시에 축사 지붕 위에 이제 소가 올라가서 대피하기도 했던 그 현장 직접 문 대통령이 살폈습니다. 당시에 주민이 이런 호소를 했었습니다. 소들이 얼추 50%가 좀 폐사되었습니다. 폐사. 그리고 지금 살아있지만은 절반 살아있지만은 그 소들도 지금 내일 아침에 죽을지 자고 나면 또 죽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소들이 지금 전문 수의사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진단도 하고 치료도 하고 해줘야 될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농가들 다 울고 있어요. 대통령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가축을 키우는 분들이나 농사 짓는 분들은 그 오랜 동안 노력이 일순간에 툭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참 참담할 텐데. 네, 정부는 관련해서 곧바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번 수해로 인한 축산 농가의 피해와 관련해 정부는 전국의 공수위와 가축 방역관 등을 동원해 피해 농가에 대한 긴급 방역과 의료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병에 있는 이재민들이 약을 제때 공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도 우려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복용기간이 남았어도 요양기관에서 재처방 조제를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반장, 조금 전에 특별 재난 지역이 추가로 선포가 됐죠. 네,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뭐 하동, 구례, 천안 뭐 등을 방문한 자리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로부터 특별 재난 지역을 추가로 선포해 달라라는 요청을 좀 들었었는데요. 자, 오늘 모두 11곳을 추가로 선포를 했습니다. 이 전라북도 남원시와 전라남도 구례군이 포함이 됐고요. 이 전라남도는 좀 많습니다. 곡성, 담양, 화순, 한평, 영광, 장성, 나주 이렇게고요. 그리고 경남 지역의 하동과 합천 등 2개가 포함이 됐습니다. 총 오늘 추가로 지정이 된 긴급 재난 지역은 11개 지자체입니다. 자,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행정안전부가 긴급 이 사전 피해 조사를 실시를 해서 이 선포 기준액을 초과하는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했다면서 향후 특별재난지역 선포 충족 여부가 좀 불확실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을 포함한
피해 조사를 거쳐 신속하게 추가로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앞서 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성 등 7곳을 더하면 현재까지 18곳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이제 당정청 협의 결과를 소개를 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재난지원금을 2배로 상향 조정하되 4차 추경 문제는 이제 추후에 판단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요, 이제 수해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4차 추경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확실하게 그었죠, 조 반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 4차 추경은 민주당에서 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해찬 대표는 복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지 빨리 파악을 해서 예비비 등을 집행을 하고 부족한 건 추경 편성도 적극 고려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김태년 원내대표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4차 추경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정은 4차 추경에 대해선 추후에 판단하기로 했다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중앙정부의 예비비와 지방정부의 재난보호기금 등이 아직은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천안 수해 피해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당장 추경을 추진할 뜻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추경 이야기는 정부가 가진 재정이 부족할까 봐 염려를 해서 제대로 조금 이제 지원을 충분하게 하자라는 취지로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추경으로 가게 되면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지금 아직까지는 정부나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이런 재난에 대비하는 그런 예산이 아직은 충분히 비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추경이 없이도 수해 복구를 지원할 예산이 충분하다고 했지만 통합당은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정부 여당을 향해 이번 수해로 많은 사람이 실망하고 있다면서 피해를 빨리 복구하기 위해 추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 여당이 잇따라 추경을 편성해 처리한 것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번 코로나 사태를 갖다가 겪으면서 정부가 이 전 국민에게 가구당 100만 원씩을 갖다가 지급한 추경은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선거를 맞이해서는 참 인심을 써야 되니까 추경이 절대로 필요한 것처럼 한 사람들이 막상 지금 생계를 상실한 이런 피해를 본 사람들을 갖다가 위해서는 추경을 갖다가 거부하는 것을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호우 피해의 구조적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가열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 폭우로 인해서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이제 피해를 입은 호남 지역 지자체들이요, 섬진강 댐의 과다 방류 문제를 지금 적극적으로 성토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섬진강댐이 있는 전북 임실군과 이 하류의 남원시, 순천군, 또 전남 곡성군, 구례군, 광양시 등 지자체장은 섬진강댐 하류 시군 공동 건의서를 냈습니다. 이 댐의 과다 방류 문제를 지적한 건데요. 자, 이들은 기록적인 폭우로 섬진강댐 하류 지역 주민들은 사상 최악의 물난리를 겪고 있다면서 평생을 살아온 집터는 거센 물살에 찢겨 아수라장이 됐고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해 재산 피해를 집계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중호우가 예보됐는데도 섬진강 수위가 최고 높아진 8일 오전에서야 최대치인 초당 1,870톤의 물을 긴급 방류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경남 하동군수도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같은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섬진강 상류에는 댐이 3개가 있습니다. 이걸 동시에 방류해놓고 물이 도착할 때 되니까 방류했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도 못 치우고 사람만 대피하게 됩니다. 이게 이 하계 이쪽 지방이 429mm가 일시에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위에서 많이 내려오고 여기에서 역류가 돼가지고 전체 침수가 됐는데, 지금 댐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는요, 기상청의 강우 예보에 따라 방류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 기상청의 잘못된 예보 때문에 조절에 실패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항의가 빗발치다 보니까 이 댐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가 어제 설명회를 열었는데요. 자, 댐의 방류량은 이 하류의 홍수 피해와 댐의 안전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자, 이걸 조절하려면 이 기상청의 강우 예보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 이 강우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미리 알기가 힘들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상청의 예보가 잘못되어서 이 댐 방류량을 조절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어떤 설명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먼저 섬진강댐입니다.
기상청에서 8월 7일, 8월 8일까지 전북 지역에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예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강우는 유역 평균적으로는 341mm, 그리고 최대는 411mm 지난 도통입니다. 강우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합천댐입니다. 기상청은 8월 7일과 8월 8일 사이에 경남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을 예보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 강우는 유역 평균 304mm, 거창의 경우 최대 357mm의 강우를 기록하여 실제 예보보다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홍수의 책임이 기상청의 예보가 좀 잘못됐다라는 이런 뭐 주장이 나오니까 기상청은 또 역시 사실과 다르다 반박을 하는데요. 실제 내린 강수량의 수준은 비를 예보해서 제공했다. 실제 내린 강수량 수준의 비를 정확하게 예보를 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수공 측의 주장을 또 반박을 한 건데요. 제가 네. 양측의 주장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합천댐을 좀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 수자원공사는 이 기상청이 7일과 8일 최대 150mm가 내릴 거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 비가 내린 거는 357mm다. 그러니까 거의 2배가 넘는 비가 내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게 수자원 공사의 주장이죠. 네, 하지만 이 기상청 같은 경우에는 7일 오전 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미 87.3mm가 내렸고, 그날 오후에 이제 8일까지 강수량을 150mm로 예보를 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면 얼마죠, 국장? 있잖아요, 밑에. 네, 밑에 있잖아요. 237.3mm로 네. 기상청은 예상을 했다. 그런데 실제 내린 비의 강수량을 보니 282.3mm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기상청이 예상한 것과 실제 내린 양이 거의 한 50mm 정도. 네. 그러니까 기상청의 주장은 큰 차이는 아니다라고 주장을 실제 하는 양도 겁니다. 다르네요, 주장이.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네. 지금 네. 서로 기상청과 수자원공사가 자신들이 유리한 수치만 네. 가지고 와서 네. 보신 것처럼 뭐 실제 강수량도 다른 거고요. 예상한 수치도 다르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좀 자신들의 좀 책임을 좀 면하기 위한 좀 일종의 주장 아닌가 싶습니다. 네. 최반장 글씨예요? 네, 제가 쓴 겁니다. 네. 깔끔하게 잘 쓰네요, 글씨도. 자, 어쨌든 지금 뭐 국민들의 홍수 피해 상당히 큰데 관련한 정부 기관들이 책임 공방 벌이는 모습은 글쎄요, 뭐 보기에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 소재는 정확하게 또 따져야 되겠죠. 저희가 추후 속보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남부지방 11개 지역 특별 재난지역 추가 선포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8.15 광복절 75주년입니다. 일부 보수단체들은 광복절을 맞아서 대규모 도심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코로나 확산이 우려된다며 집회를 취소할 것에 대한 행정명령을 오늘 발동했습니다. 보수단체들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라며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분위기인데요. 관련된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75주년) 8.15 광복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광복절을 앞두고 몸을 푸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아스팔트 사나이들입니다. 세 사람 모두 광복절을 맞아 광화문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를 했는데요. 장소는 이렇게 조금씩 다릅니다. 흔히 초록은 동색이라고 하는데 본인들이 보기엔 명도와 채도에 차이가 좀 있나 봅니다. 그런데 한창 들떠있는 이들 단체에게 서울시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된다며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죠. 안 봐도 비디오다. 보수단체들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집회와 정치 결사 자유는 이것은 헌법 21조에 보장된 것이므로 신고 사항의 대상도 될 수 없다.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예정대로 집회를 진행하겠다. 집회 금지가 내려지면 차량 시위도 고려하겠다.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조치다.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요. 이건 좀 팩트에 어긋난 주장입니다. 광복절엔 진보 단체들의 집회도 역시 예정돼 있습니다. 이 역시 서울시에서 집회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조금 다른 각도의 의견을 내놨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5일장은 되고 광복절 집회는 왜 안 되냐는 겁니다. 방역 수칙만 잘 지키면 된다는 주장입니다. 한 줄로 늘어선 조문 행렬과 많은 인원이 한 곳에 몰리는 집회가 같은지는 의문입니다. 여기에 보수단체들이 방역 수칙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야외에서는 전혀 안 된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예배에 참여하면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 때문에 걸렸던 병도 낫는다고요. 죽이는 놈이나 죽고 걸린 놈이나 걸리지 아무나 걸리게 되는 거예요. 보수단체들의 집회 강행에 서울시도 쉽게 물러서진 않을 듯합니다. 서울시가 오늘 오전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벌써부터 양측이 물리적 충돌을 빚을까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화문 일대에 전운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강 건너 불구경입니다. 일찌감치 이번 광복절 행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사실 광복절은 일부 보수 세력들에겐 일종의 축제입니다. 이번 집회를 앞두고 낸 지명 광고인데요. 저렇게 광복절이란 말 대신 건국절이란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이름도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한 날이라며 광복절을 건국절로 기념하고 있는 겁니다. 이른바 건국절 논란, 통합당의 전신이었죠. 자유한국당도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사상의 전쟁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땅에 자유의 가치를 처음 뿌리내린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제대로 재평가하고 기리는 일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성공의 역사를 지켜내는 첫걸음이라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인지 지난해 광복절 집회가 끝난 뒤엔 이런 논평까지 냈었습니다. 10만여 명이 넘게 운집한 대규모 보수단체의 범국민대회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언론을 비롯해서 종편, 이런 주요 언론에서 사라진 반면에 규모가 훨씬 적은 작은 친정부 집회는 모든 방송에서 집중 보도되었습니다. 이것이 공정한 보도이고 공정한 언론입니까? 당시 뉴스룸에선 보수단체 집회도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쏟아진 말들이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만일이 예쁘십니까? 여러분, 만일이 예쁘십니까? 미국과 일본은 우리의 친구! 지금 저 차들은 전부 빨갱이가 꽉 채웠습니다. 빨갱이랑 불러내라! 문재인이 불러내라!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자!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일본 불매운동이 한창이던 저때 그것도 광복절에 일본은 우리 친구라니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저 말을 들었다면 과연 동의를 했을까요? 구태의연한 색깔론이나 난데없는 특사 이야기는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요즘 장마로 궂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복절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코로나19뿐 아니라 비 피해도 조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점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내년 4월로 예정된 서울시장 보궐선거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야 모두 누구를 후보로 내야 하나 고민에 빠졌는데요. 공통된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성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 여성 후보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성과 관련된 문제로 소속 광역단체장 3명이 잇따라 물러난 상황. 여성 후보가 나서 민심을 다독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유력한 후보군의 이름도 나옵니다. 서울시장 자리에 2번이나 도전했지만 결국 본선에는 나서지 못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순위로 뽑힙니다. 서울은 더 이상 젊은이와 서민이 살기 어려운 도시가 돼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이 필요합니다. 강남 부동산 값이, 집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상당수가 이 강남의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줬기 때문이다. 서민만 결국은 이 피해를 보게 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후보로 거론이 됩니다. 최근 추 장관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목소리를 키우자 서울시장에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야당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도 국무위원으로 국가 주요 정책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는 추 장관. 국무위원으로서의 의견은 SNS가 아닌 국무회의 가셔서 비공개로 하면 된다.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 의사가 있다면 괜히 SNS에서 변죽을 올리지 말고 거취 표명을 해야 할 것이다. 미래통합당에서도 여성 후보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5분 발언으로 화제를 모은 윤희숙 의원이 다크호스로 떠올랐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난 3일 서울시장에 나가보는 게 어떻겠느냐 직접 제안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내에선 초선이 나서야 한다. 아니다. 의원 임기를 1년도 안 채우고 나가는 건 부적절하다. 반응이 엇갈립니다. 윤 의원 본인은 아직 고려해보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직이란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 밖에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후보군으로 꼽힙니다. 현재 통합당에서 유일한 서울 지역 구청장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서울시장 후보 자리에 여성들이 거론되는 건 결국 성과 관련된 문제가 큰데요. 민주당에 또다시 악재가 터졌습니다. 민주당 소속 부산시의원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해당 시의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부산시장은 즉각 사과했습니다. 윤리심판원을 소집하는 한편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시의회에서도 엄중한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통합당은 성추행 당시 상황이 찍힌 CCTV 동영상을 공개하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해당 시의원이 한 여성의 어깨를 저렇게 감싸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민주당이 명백한 증거에도 경찰 조사 핑계를 대며 공당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날을 세웠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해봐야겠지만 영상으로 확인한 시의원의 저 행동 적어도 오해를 살 만한 부적절한 접촉이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듯 싶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성과 관련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런 약속들을 했었습니다. 젠더폭력 대책 TF를 오늘부터 당 젠더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로 격상해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선출직 공직자를 비롯해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강화하고 젠더 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민주당은 당 소속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차단하고 기강을 세울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당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당규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성인지 감수성 교육 언제쯤 실시한다는 걸까요? 서울시장에 여성 후보를 내기 전에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광복절 특수, 돌아온 아스팔트 사나이들. 서울시가 광복절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오늘 오전에 내렸습니다. 보수단체들은 일단은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분위기가 많이 읽히죠. 사실 앞서 서울시가 이 광복절 집회를 좀 취소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일부 단체가 끝까지 집회 취소를 거부하니까 이 집회 금지 명령을 내린 건데요. 서울시에 따르면 7개 단체가 이 집회를 강행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10개 단체 같은 경우에는 취소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하고요. 서울시는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지방경찰청과 공동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집회를 강행한다면 이 현장 체증을 통해 이 금지 조치를 위반한 주최자와 참여자를 고발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을 한다면 이 구상권 청구도 병행을 한다라는 방침입니다. 자, 서울시 행정명령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밝힌 게요. 보수단체만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노총도 15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광복절 75주년을 맞이해 한반도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해 부여되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면서 8.15 노동자 대회는 준비한 대로 진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민주노총은 서울 안국역 사거리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민주노총을 포함한 22개 단체가 22만 명 규모의 집회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경찰이 광복절 당일 교통통제 예고를 했죠, 지금? 네, 서울경찰청은요, 도심 대부분의 주요 도로에서 교통 체증으로 인한 불편이 예상된다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량을 운행할 경우 우회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집회 구간을 통과하는 일반 차량은 집회나 행진 상황에 따라 교통이 통제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이번 8.15 광복절, 그러니까 이번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을 이제 광복절 집회라고 부르고요. 보수단체들은 아까 이제 조반장 발제 때도 봤지만은 건국절 집회라고 이제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일단은 지금 조금 차별화하는 좀 선을 긋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개정을 준비 중인 정강정책 초안을 봐도 그러한 변화가 일단 느껴진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통합당은 새 정강정책에서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좀 전에 말씀하신 건국절 논란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동안 통합당은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을 거치면서 1948년 8월 15일 남한의 정부 수립, 그러니까 이른바 건국절론에 힘을 실어왔습니다. 통합당이 지금 오늘 발표한 정강 정책을 보면요. 이 건국절 주장을 철회를 하고 또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수용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임시정부와 독립운동 정신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강에 명시함으로써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이 종식되는 시발점이 됐으면 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아직도 통합당 내부에서요. 건국절을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좀 있다면서요, 조 반장. 네, 그렇습니다. 통합당 정경희 의원이 최근 대한민국 나라 만들기 1919-1948이란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1948년 세워진 대한민국이 나라가 아니고 북쪽에 세워진 나라만이 나라라고 우기고 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임시정부의 정통성 문제에 대해선 임시정부의 항일 정신을 계승한 게 김일성 항일 무장투쟁이라면서 김일성이 세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우리 민족의 정통한 정부라는 걸로 귀결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심재철 전 의원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은 그야말로 혁명이었다면서 건국 역사에 대해 아이들에게 제대로 교육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내년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해서요. 여성 후보들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런 발제를 했는데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좀 지켜봐야죠. 아까 박영선 장관, 박영선 의원이 나왔던 TV 토론회는 여기가 아니죠. 저 전 스튜디오죠. 네. 정치부의 시간에 했던 거잖아요. 네. 제가 진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여성은 아니지만요. 국민의당에서도 서울시장 후보 얘기가 나왔죠? 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입니다. 자, 권은희 원내대표가요. 안철수 대표의 이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고민 중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출마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앞서 국민의당에서 나왔던 목소리와는 톤이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 저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제 야권, 법야권에서 이제 여러 분들이 이제 서울시장에 나가야 된다, 아니다, 바로 대선에 나가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일단 이제 안철수 대표 생각은 조금 이제 그런 접근 방식하고는 완전히 좀 다릅니다. 야권의 승리를 위한 어떤 결정적인 역할이라는 것이 꼭 후보로 출마만을 이렇게 한정짓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네, 특히나 이 안 대표가 이 출마를 결심한다면 이 통합당과 야권 후보 단일화에 나설 가능성 점쳐지는데요.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좀 지켜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자, 앞서 민주당 부산시당 윤리심판원 관련해서요. 아까 성추행 의혹 시의원 관련해서 윤리심판원이 제명 결정을 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윤리심판원은 오늘 해당 시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심판원 측은 사실관계 확인과 진상조사 그리고 당사자 소명 등 심의를 벌인 결과 가장 높은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면서 앞으로도 선출직 공직자가 성 관련 문제에 연루될 경우 불완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정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윤리심판원 징계 결정과 별개로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시의회 차원의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엄중한 절차를 밟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방조 의혹 관련해서요. 서울시 전현직 관계자가 고발이 됐잖아요. 오늘 경찰의 첫 소환 조사가 있었다고요? 네, 김주명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장이 오늘 경찰에 출석해서 약 3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원장은 경찰서를 나서면서 이 취재진에게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다. 제가 알고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모든 내용을 소명하고 갖고 있는 자료도 제출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장은 혐의 사실을 부인하기도 했는데요. 이 피해자로부터 전보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성추행을 조직적으로 방조하거나 묵인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을 고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에 대해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정치적 음해를 목적으로 고발했다. 민영사상에 엄정한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주명 원장이 전 비서실장이죠. 그러니까 비서실장을 지낸 그런 인물이고
그리고 정의기억연대와 관련한 회계 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윤미향 민주당 의원이 오늘 검찰에 출석했죠. 네, 그렇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오늘 오후 1시 반쯤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부지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정 의원의 회계 부정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3개월 만입니다. 윤 의원은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모집하고 기부금을 부실하게 처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위안부 피해자 쉼터를 고가에 매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정 의원 사무실과 마포, 안성 쉼터 등을 압수수색하고 정 의원의 회계 담당자들도 여러 차례 불러서 조사를 벌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사 3개월 만에 이제 소환을 했으면요. 이제 어느 정도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곧 이제 검찰의 조치가 발표가 되겠네요. 좋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는 이렇게 정리할게요. 광복절 특수 돌아온 아스팔트 사나이들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정종문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오늘 4월 총선 백서를 공개했습니다. 총선 이후 꾸려진 백서특별위원회가 내놓은 보고서인데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특히 이제 황교안 전 대표의 책임에 대해 상당히 뼈아프게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보면요. 아마 황교안 전 대표가 이 얘기를 들으면요. 상당히 충격을 받을 것 같은데 당 대표가 정치에 입문한 경력이 일천하고 선거 경험이 없어 당을 장악하는 능력과 강력한 리더십이 부족했다. 뭐 이런 내용이 아마 담겨 있는 모양입니다. 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정종문 반장이 소개하겠습니다. 네, 정종문입니다. 예,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미래통합당의 21대 총선 백서 제작 특별위원회에서요. 네네. 이번 총선을 냉철하게 분석하고자 국회 출입기자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습니다. 기자님 바쁘신데 잠깐 통화가 가능하실까요? 네, 지난달 초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래통합당 총선 백서 특위가 꾸려진 뒤에 정당 출입기자 200여 명에게 전화를 돌린 겁니다. 마감에 쫓기는 중이었지만 끝까지 한번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여당보다 많은 의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있다 없다? 없어요. 없으셨고요. 네. 네, 나중에 결과를 받아보니 출입기자 72%는 선거에서 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재밌는 건 후보자의 71%는 선거에서 이길 수도 있다고 봤다고 하네요. 통합당이 설문에 앞서서 추린 선거 패배 이유는 10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강력한 대선 후보금 투쟁. 두 번째, 호평에 따른 대통령 긍정평가 증가. 여러 개 해도 되죠. 네, 추린 내용이라서 고르기가 어려웠는데 저도 3개를 골라서 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출입기자단의 설문을 거치고 또 이후에 자체 회의, 간담회 등을 거쳐서 한 달 만에 미래통합당 21대 총선 백서가 오늘 공개됐습니다. 목차는 조금 전 설명드린 10가지 총선 패배 원인입니다. 백서특위는 기자들이 많이 고른 순서대로 백서 목차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많이 고른 건 첫 번째, 중도층 지지를 회복하지 못했다는 것. 둘째, 막말 논란이 선거를 망쳤다는 것. 그리고 셋째, 공천도 잡음이 심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3가지 요인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당 대표와 후보들의 발언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공천도 매끄럽지 못한 정당에 중도층이 표를 던지기는 어렵겠죠. 범죄를 용인하고 남아있었거나 또는 그 활동에 참여한 이런 사람들은 그건 처벌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호기심 등에 의해서 이 방에 들어왔는데 막상 보니까 적절치 않다 싶어서 활동을 그만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판단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표용지, 비례 투표용지 보셨습니까? 아직은 뭐 잘 못 보셨지만 40개 정당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키 작은 사람은 이거 자기 손을 들지도 못해요. 네,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당 대표의 실언 논란이 전체 선거판을 흔들어 놓는 동안 각 지역구 후보자들은 더 센 막말 논란에 휘말리면서 유권자들로부터 멀어집니다. 30대 중반부터 40대는 그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어느 정도 살만한 나라가 됐고 이분들의
기준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일본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30대 중반에서 40대는 논리가 아닙니다. 그냥 막연한 정석이에요. 거대한 무지와 착각입니다. 장애인들이 다양합니다. 1급, 2급, 3급, 4급, 5급 다양하고요.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입니다. 혹시 사건이라고 아세요? 사건.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네, 백서특위는 그 이후 당 지도부 그리고 선대위의 대응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후보들의 막말 논란과 관련해 당 지도부가 보여준 미온적인 대처와 공감 능력 부재도 많은 이들로부터 질타를 받기에 충분했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백서특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수많은 막말 논란이 있었는데 이걸 제대로 부각시키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공천을 발표했다가 철회하는 등 매끄럽지 못한 공천 과정도 이번 총선의 패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 사태의 최종 책임자입니다. 자기 측근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당을 도로 친박당으로 만들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매면받고 수도권 선거를 망치고 보수 정권 재창출의 기회를 망쳐버린 책임은 바로 황교안 대표와 김영호 공관위에 있음을 저는 분명히 밝힙니다. 네, 전략공천 지역에 새로운 인재를 발탁했다가 뒤늦게 문제 제기가 나오면서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하는 해프닝도 있었고요. 공천이 아니라 사천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우선 추천 지역으로 정해졌던 강남병의 김미균 후보에 대해서 추천을 철회합니다. 돌려보낸 게 아니라 최홍 씨 같은 경우는 무효가 됐습니다. 네, 이런 공천 잡음은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에서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선거를 한 달 앞두고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내놓은 비례대표 공천 명단에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반발하면서 한성교 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지도부가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가소로운 자들에 의해서 저의 정치 인생 16년의 마지막을 정말 당과 국가에 봉사하고 정말 뭔가 좋은 흔적을 남겨야겠다는 저의 생각은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한줌도 안 되는 그 야당의 권력을 갖고 그 부패한 권력이 참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저의 개혁을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미래 한국당 대표직을 이 시간 이후 사퇴하겠습니다. 네, 비례정당에서 짧은 시간 동안 3번이나 공천이 반복되면서 유권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줬다는 겁니다. 총선 백서는 공천은 당의 선거 전략을 구현하는 작업인데 젊은 세대와 중도층 접근에 초점을 맞추는 데 실패했다고 반성했습니다. 이번 총선 백서는 대체로 사실 위주로 담담하게 쓰였는데 유독 튀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당 대표도 정치에 입문한 경력이 일천하고 선거 경험이 없어서 당을 장악하는 능력과 강력한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렇게 황교안 대표에 대해 혹평한 부분입니다. 당 내부에서 총선 패배의 원인 중 하나로 전략 부재와 소통 단절을 꼽았다라는 부분도 황 전 대표를 겨냥한 부분입니다. 이번 총선 백서를 두고 당 내부에선 평가가 갈립니다. 제가 직접 백서특위 관계자와 통화를 해봤는데 특정 지역 그리고 특정인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는 얘기도 있었지만 현역 의원과 당협위원장들 이름이 언급되는 건 당사자들에게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결국 뺄 수밖에 없었다면서 다만 백화점식으로 나열됐다는 비판도 일정 부분 수용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패배 책임을 정확하게 가려서 다음 선거의 반면교사로 삼자는 백서. 과연 미래통합당은 이 백서에서 말하는 방향대로 변하고 있는지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통합당 총선 백서 공개. 다음 선거 쓴 약 될까? 네. 자, 미래통합당 총선 백서 내용이 오늘 이제 공개가 됐고요. 당 안팎에서 이제 많은 관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총선 패인 분석 중에요. 탄핵에 대한 명확한 입장 부족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예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중도층이 발을 돌렸다고 백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탄핵의 여파로 인해 스윙 보트층, 그러니까 선거 때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중도층이 보수 진영에 대한 호감도 자체가 떨어졌다라고 분석을 한 건데요. 자, 그래서 백선은 탄핵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산을 넘어야 한다라는 당 안팎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자, 이탈한 보수층을 끌어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문제로 보고 있다는 건데요. 자, 어제 이 백서 초안을 보고받은 김종인 위원장도 탄핵에 대한 당 차원의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는데 이 대변인 김은혜 대변인 설명 들어보시죠. 위원장의 생각은 어쨌든 그 박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저희 당 차원에서 진솔한 반성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국민의 뜻은 받들어야 한다. 저희가 이 과거에 대한 분명한 사과나 이 같은 마음을 보여드리지 못한다면 미래를 얘기할 수 없다. 뭐 그런 원론적인 취지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만 김 위원장님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탄핵 문제를 언급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백서 이후가 중요할 텐데요. 통합당 정강정책특위라고 있는데 오늘 당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다고요? 네, 이 정강정책의 10대 약속 중에 첫 번째가 기본소득에 대한 언급입니다. 국가는 국민 개인의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한국형 기본소득은 김종인 위원장이 취임 후 첫 번째로 던진 화두이기도 한데요. 사실 당시에 진보 진영의 화두였던 기본소득을 보수 정당의 대표가 언급을 하면서 화제가 됐었는데 이렇게 정강 정책에도 담기게 된 겁니다. 네, 기본소득과 함께 오늘 또 화제가 됐던 게요. 사선 연임 제한이라는 부분이 들어갔죠. 지난번에 조 반장이 정치권에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그런 발제를 했었는데 이제 공식화됐습니다. 이제 명시적으로 등장을 했고 동시에 또 여당 쪽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앞으로 사선 연임 제한 부분이 상당히 공론화될 분위기네요. 네, 그 부분은 조익신 반장이 취재를 했다고 하니까 좀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국회의원 3선 제한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윤 의원 외에도 당 안팎 초재선 의원 9명이 법안에 서명을 했는데요. 윤 의원은 국회의원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목표가 되게 하기 위해 지금은 일종의 극약 처방이 필요하다면서 제한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정치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본인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윤건영 의원의 법안하고요. 통합당의 오늘 사선 연임 제안하고 그 맥락은 같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통합당 그 정강 정책의 이 사선 연임 제안도 뭐 국회 스스로가 좀 기득권을 내려놓자 뭐 그런 차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국민 눈높이에 맞는 뭐 개혁을 현실화하는 차원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러면 다선 의원들이나 삼선 의원들의 반발은 없어요? 네, 사실 뭐 여야를 막론하고 네. 다선 의원들의 반발이 공개 또는 비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일단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연임 금지에 대한 얘기는 주로 공천을 앞두고 이렇게 정당 혁신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지 봐달라. 물갈이 할 테니 다음 선거에서 지지해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카드로 쓰이는데요. 또 당 내부적으로는 반대파를 겨냥한 이런 정치적인 의도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임기 보통 중반을 넘기면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21대 국회가 시작한 지 석 달밖에 지나지 않아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차기 임기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너무 섣부른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지금 뭐 전문가들 중에서도 찬반이 엇갈린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또 외교안보 관련 속보 중에서는요. 중국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인물이죠. 양제츠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다음 주에 방한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보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한국과 중국 정부가 아마 이 문제를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건데 저게 이제 현실화되면요. 이제 중국의 외교 전반을 이제 관할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작업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르면 올 하반기에도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다음 주 이후에 뭐 앞으로도 뭐 만약 방안이 성사된다면 또 많은 뉴스가 나올 걸로 보이고요. 좋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는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지지율 역전한 통합당 총선 백서 정강정책 동시 발표로 제복을 잡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냉장고 성능 탓입니다. 지난 6월 집단 식중독에 발생한 안산 유치원에 대해서 정부가 어제 조사 결과를 발표했죠.
냉장고 고장으로 온도가 10도 이상 높아지면서 식재료에 대장균이 생긴 걸로 추정했습니다. 자, 추정이라 아직도 투석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다소 부족한 원인 규명일지 모르겠습니다. 보존식 규정이 지켜지지 않아서 정확한 감염 경로는 찾을 수 없었다고 하죠. 정부는 해당 원장을 역학조사 방해죄로 고발하고 아이들 급식을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에 맞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회성 대책에 그치지 말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게끔 급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저희 17일 회의하는 거 17일 다음 주 월요일 임시공휴일이죠? 이거 빨리 결정해야 되는데. 빨리 좀 회의하고 싶은 거죠?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회의적입니다. 아, 회의적이에요?